특검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 1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 배경이 밝혀졌는데요. 항소 이유서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 1심에 대한 항소, 특검의 항소 이유서가 어제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의 진술을 기반으로 좀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비상계엄 당일 밤에 한덕수에게 가장 먼저 계엄 선포문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진술이 한덕수에게 족쇄가 돼버린 거죠. 네. 예. 한덕수 잡혔다라고 보는데 이게 왜냐하면 계엄 관련해서 헌법 77조가 있고 그다음에 89조 계엄 선포라던가 아니면은 계엄법 및 국무회의 심의 이게 법적으로 좀 논란이 됩니다. 근데 내란 특검이 이제 한덕수 전 총리 1심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할 때 관련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이게 문건을 수령을 했다. 그다음에 인지를 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 내란 가담에 이 사람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결국엔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이 이 문서를 줬다라고 이제 한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수령을 했구나. 그러면 이 계엄에 대해서 인지를 했구나. 그럼 이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고의성이 있었구나라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윤석열 씨의 이런 증언들이 굉장히 한덕수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고 족쇄로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다. 예. 그래서 결국에 한덕수의 측의 핵심 방어는 나는 몰랐다라고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 몰랐다는 건데 그거를 방어를 아예 깨버리는 진술로 인해서 굉장히 앞으로 방어가 힘들겠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한덕수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유죄 선고를 받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몇 달 뒤에 국회에서 증언을 하기로는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나중에 알았다. 몰랐다. 내용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은 제일 먼저 총리에게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도 계엄 관련 최소 4개의 문건을 줬다라고 밝혀진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거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A4 용지를 어떻게 접어갖고 양복 뒷주머니에 넣는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 항소 이유서는 기본적으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의 중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점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1심 재판에서 증거 기록으로 사용됐던 부분을 잘 요약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각에서 이진관 재판장이 너무 앞서 나가서 판단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구나. 저런 것들이 진술로 존재했고 한덕수의 주장을 기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대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저런 증거 기록을 특검이 강조를 한다고 하면 2심에서는 태도를 바꿀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약간 어느 정도의 특검과의 플리 바게닝, 즉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저는 15년형 구형이라는 낮은 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에서 23년형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자신들이 전략이 이제 틀어졌다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 차라리 이제 와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혹은 이제 자백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의 징역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다른 재판에 한덕수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가 더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여쭙고 싶었는데 지금 19일에 이제 윤석열 내란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요. 박성재 재판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첫 공판이. 그래서 이 항소 이유서를 특검이 JTBC에 아무튼 공유를 했으니까 이게 보도가 됐을 텐데 그 이유랑 좀 관련이 있는 건지.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비슷한 증거 기록이 다 재판부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론. 예, 여론도 만드는 거고 한덕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소 이유서가 들어왔다면 내가 23년형보다 더 적게 아니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난 몰랐다는 주장을
더 이상 내세울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면 특히나 이어질 박성재 재판에서 분명히 그렇죠. 증인으로 불려나갈 거랍니다. 그걸로 예상되는데 그때 과거와 달리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박성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유인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윤석열이 일단은 한덕수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이게 그럼 한덕수 본인의 이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이라고 보시는지. 네, 저는 그래서 한덕수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윤석열이 선 넘네. 아 그렇습니까? 네, 마구 예. 들어온다 생각할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윤석열이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잖아요. 그러면 한덕수는 제2인자로서 이걸 막고 뭘 했어야 되는데 또 한덕수가 제대로 역할을 했냐, 총리는 뭘 했냐라고 오히려 본인의 책임에 줄어든 경감을 위해서 한덕수 좀 떠넘기는, 그러니까 윤석열 특기가 남 탓인데 그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한덕수의 죄를 더 크게 형량을 올리는 지금 역할을 한다. 어허. 한덕수 입장에서 당연히 선 넘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핵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계엄에 한덕수가 계엄의 핵심 위치에 있었느냐, 그 내란 가담의 고의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를 쟁점으로 해서 윤석열의 이런 증언이라든가 핵심 증거들이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아주 적극적인 공범이었다라는 핵심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소 이유서의 그 내용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가 당시 추경호 국힘 대표에게,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고 경호원을 통해서 이 증언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 사실관계는 걱정하지 말라는 사실관계는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게 예.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이냐, 과거에 네. 어떤 소통을 했기 때문에 저 말로써 추경호가 안심을 할 수 있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입증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해서 그 수사 동력을 이제 끊어놨던 영장 전담 재판부의 비판이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저런 내용을 들으면 추경호가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아하. 한덕수는 그럼 과거부터 이 계엄에 대해 알아서 성공할 거라고 장담했던 거 아닐까?라는 의혹이 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23년이 나오는 사람에게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추경호에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던 점은 비판을 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도 막혀 있고요. 무기평등의 원칙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원칙대로라면 기소 이후에 사실관계를 밝혀나가는 그 책임은 또 재판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재판부가 과연 지금 마치 수사기관처럼 압수영장을 발부하거나 뭐 사람을 불러오거나 구속을 하거나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에 이제 앞으로는 공소유지, 즉 공판 검사들이 증인 신문을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야만 추경호에 대한 그 죄책을 입증해 나갈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한덕수의 입장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호에게 당시 전화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는 이 계엄을 함께 추진하자고 설득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추경호는 몰랐지만 당시에 의총 장소가 여러 차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한덕수를 통해서 이 의총 장소를 변경했구나라는 것도 좀 의심을 해볼 만하고요. 근데 이제 한덕수가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는 계엄 성공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걸 추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황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좀 상충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계엄 성공을 본인이 확신을 했고 그래서 내란에 협조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했다. 근데 계엄이 실패해서 내란이 될 줄 몰랐다. 하나는 경황이 없고 하나는 아니 경황이 없는 사람이 안심하라고 합니까? 예, 앞뒤의 그러니까요. 진술 자체가 모순이에요.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안심하라고 다독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모순점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분명히 집요하게 물을 거다, 물을 수밖에 없다. 모순되기 때문에 진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경황이 없으면 면제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모순성과 총리의 직위,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건 이 총리 한덕수가 관찰자였냐 아니면 내란의 핵심 공범이었냐, 그런 것들을 이 관련 진술들을 통해서 분명히 분석할 거고 재판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계엄이 해제된 게 거의 뭐 1시경이었다면 그 해제를 받아들여서 그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또 선포한 게 4시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았다. 요건 직무유기다. 요게 특검이 또 밝혔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주장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다만 한덕수 입장에서 나는 열려고 했다.
하지만 뭐 절차적인 부분에서 오래 걸렸다, 아니면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피해갈 것이 명징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는 이미 23년을 받아놓은 사람이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에서 상황 변화가 없으면 그 항소심에선 그 1심 판결을 존중하라는 게 최근의 태도거든요. 예. 이런 걸 고려한다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1심과는 사정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입증해내야 됩니다. 양형을 깎기 위해서라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왜 내가 늦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박성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죄책을 조금 더 밝혀준다면 많은 것들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2심에서는 반성의 모드라든지 좀 더 솔직하게 뭐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예,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공판을 하다 보면 1심까지는 무죄를 많이 다툽니다. 아, 예. 그러다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그대로 가겠지만,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한덕수, 그때 당시 선고할 때 한덕수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면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방에 들어가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진 입장에서는 아마도 전략을 바꿀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빠질 건 많이 없어요. 그렇죠. 23년이나 25년이나 사실 본인 입장에서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획기적으로 전략을 바꿔갖고 아하. 한 10년대로 잘라보자. 예. 우리 납작 엎드리고 재판에 그 조력을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의 공헌자가 되자라고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당시 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서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 의혹을 샀었거든요. 요거 관련한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지금 뭐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말하는 게 결국에는 절차를 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자꾸 본질을 보려 하지 않고 그 절차 싸움을 하는 게 뭐 공소 기각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는 사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공소 기각 자체가 바로 정당화될 수 있냐? 대한민국 상권 분립이고 헌정 질서와 이 권력 분립의 행태를 막았던 게 바로 이제 미임명인데, 이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재판부에서는 이 절차 흥결로 절대 보지 않고 본안으로 가는 게 이제 정당화할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결국에는 본질 싸움에서 이들이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절차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 재판이 어떻게든지 열리지 않게 하려는 그 각고의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 믿습니다. 한덕수의 수용 번호는 90번. 네, 구속 뒤에 어제 이제 첫 법정에 서서 그거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윤석열이 19일에 본인이 재판에 나오겠다라고 밝혔더라고요. 마치 굳이?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걸 왜 밝혔다고 보세요? 지지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서울구치소를 다녀왔거든요. 정말요? 예, 수많은 플랜카드와 많은 경찰 버스가 있었지만 정문 앞에서 깃발을 흔드는 사람은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한 명 있었으니까. 예, 이미 뒷방이 되었다. 그걸 아하. 알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내서 나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밝히기 위한. 영치금 받으셔야죠. 그렇죠. 네. 아. 계속 그 윤호개인 결집해서 계속 수입을 도모하셔야죠. 있다. 나 여기 있어. 아. 계속 돈 보내줘. 열심히 받을게. 네, 메시지를 예. 받으셔야죠. 서울구치소 네. 윤석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구치소에 가서 네.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씨는 못 봤고 그 자리에서 이상민 씨가 계시더라고요. 오! 권성동 씨랑. 그래서 보고 왔는데, 권성동 씨는 그 독방이 잘 안 맞는지 살이 많이 빠지신 모습이었고, 많이 빠졌나요? 네, 이상민 씨는 마치 거기가 자신의 안방인 것처럼 다리를 꼬고 변호인 3명과 함께 이제 접견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 아마 그래요? 조만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센 척이 아니었을까. 최근에 이제 좀 그 제조 공장이 바뀌어서 닭다리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이제 닭다리도 못 먹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직도 그 변호인들 데려다가 그 밖에서 그러고 있는군요. 3명이나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먼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하상 변호사, 어제 구금이 됐죠.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죠.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 구치소에 어제 구금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잠깐 이제 요거 관련해서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 2달 만에 이제 감치가 제대로 시행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변호사님? 결국엔 법정을 법정 법정을 질서를 모독했어요. 네, 예.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을 모욕한 이런 사람들에게 감치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법 질서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법정 자체가 사실 어떠한 토론장, 본인의 유튜브를 위한 강한 멘트를 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법적으로 싸우는 그냥 어떤 절차적인 공간인 건데 이거를 법정을 마치 자신의 놀이터처럼 본인의 돈벌이의 어떤 장처럼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표현의 자유는요 정말 방패가 아니거든요. 아니 판사한테 그렇게 한다는 건 우선 의뢰인에 대해서 변호권을 포기한 거기도 하고, 무엇보다 법정 질서를 깨는 순간 이 자체 행위가 폭력이 되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서 이제 감치 처분을 내렸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어제 근데 다른 재판부의 재판이었었는데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요 감치 시행하려고 선고하려고 들어갔다면서요, 그 재판. 네네네네. 그런 일이 있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례적이긴 한데 이게 그 변호인 자체가 행위가 좀, 그러니까 이하상 변호사 같은 케이스는 저희 법조인들이 보기에도 선례가 없어요. 이런 사람 정말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예. 딱 이런 케이스라서 그런 것들이 이례적인 케이스가 내렸으면 이례적인 것도 가능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적 사항이 이제 특정되지 않아서 그때도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당한 사법 조치고요. 사실 이 신성한 공간이잖아요. 법정이라는 곳은. 근데 거기를 마치 본인의 이제 배설 창구, 망원 배설 창구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극단적으로 선동도 하고 그 배석하는 참석자들이라고 하나요? 예. 방청객들도 방청객. 폭력을 조장한 거예요. 사실상. 선동하고 있잖아요. 선동하고 조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호사의 직업 윤리도 위반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용현 재판 때 이 이하상 씨 비롯한 그 변호인들이 너무 막말하고 재판부를 모독해서 아니 저 김용현 또 사형 선고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김용현 씨가 아마 이런 걸 느낄 겁니다. 본인이 깜빵 맛을 봤잖아요. 근데 의뢰인의 심정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전 그래서 거기서 깜빵 잘 지나다 오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15일이더라고요. 예. 15일까지만 이렇게 구금이 맞아요. 15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또 예측이 되는 건 15일 살고 나와서 본인이 엄청나게 예수 재림한 것처럼 행동할 겁니다. 영웅 서사를 만들겠군요.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사법부에 핍박받았다. 나는 이진관이라는 저 미친 판사한테 핍박받은 사람이다. 내가 근데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또 유튜브 슈퍼챗을 엄청 조장할 겁니다. 이런 게 예상이 또 되고, 예, 아쉬운 거는 이분이 아쉬운 거 뭐냐면 2월 16일까지더라고요. 구금이. 구치소 주는 떡국을 못 먹고 나옵니다. 네, 나와서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미친 몽둥이가 약이다. 너무 시원합니다.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법정을 모독했던 네, 이하상 맞습니다. 변호사. 한 명 더 있잖아요. 곽 변호사. 그 이상한 분 있죠. 예. 그 사람은 일단 어제 재판에 안 나와서 감치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감치가 이제 또 진행이 되겠죠. 그 사람도. 네. 예. 일단 그리고 이게 이하상 변호사 측에서 일단 관련해서 항고를 했는데 요거는 법원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한변호사협회 측에서 이제 처벌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네네.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얘기도 들리고요. 네, 그래서 정성호 이제 장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정치 선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단의 행위를 할 거다라고 분명 경고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관계의 동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항의나 소란을 피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됐었던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 항고 기각 자체가 이게 난동부린 걸 봤을 때 내 말이 맞다, 법정에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의 지연, 그러니까 처벌이 아니라 재판 지연을 이제 노렸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법정에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이거죠. 법정에서 네가 룰을 깨면 룰이 너를 멈추게 하겠다. 멋있다. 이진관 멋있다. 네, 결국엔 이제 그런 식으로 신뢰 관계인 동석 자체는 어떤 권리가 아니라 재판부 재량의 영역인데 이거를 침범했다는 건 사실 변론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법 자체를 이제 설득이 아니라 어떤 굴복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러한 그 이하상 변호사의 행태가 더 이상 법조의 문화로 좀 더 맞아요. 퍼지지 않도록 이 기회에 정말 맞아요. 확실히 단호한 태도를 보여서 끊어버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감치도 조금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박탈해야 된다고 해야 봅니다.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예. 이 이하상 변호사가 계속 변호사업을 이어갈 생각이 없나 봐요. 정치할 생각인가 싶을 정도로 어제 보니까 이제 감치 이후에 저희 변호사 측에서 법원을 나치의 정치 경찰 이렇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약간 극우 세력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이쪽 국민의힘 집단이나 이런 윤어게인을 외치는 부류는 나치 나치. 되게 자주 얘기해요. 근데 나치가 뭔지는 아시죠? 나치 게슈타포 가장 잔혹했던 집단 학살을 했고 독재를 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이 수백만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이거는 나치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본인들이 나치짓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허. 윤석열이 예. 더 예. 했겠죠. 독재한 다음에 뭐 노상훈 수첩에 의하면 누구 막 다 어디다 집어넣어서 물에다 수장시켜버리고 고문시키고 양맥이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치 게슈타포들이 했던 짓입니다. 지금 나치 경찰은 보통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그러한 그렇죠. 네, 그러한 예. 그 집단이었다면 사실 지금 현대 법원은 너무나 신사적이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김용현 재판인인 이하상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 나치 경찰처럼 했으면 진작 지금 저러고 있겠습니까? 예. 길거리 못 쏘다니죠. 예. 이미 본인 고문당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예의 바르고 법적 그 절차에 의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좀 나치 얘기를 하려면 좀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고 나치를 얘기를 해요. 본인이 공부하면 나치 얘기 못 하겠죠. 윤석열이 나치짓 하려고 그러니까요. 했던 건데 예. 어디서 나치하고 게스타포 얘기를 합니까? 예, 예. 근데 권우현 변호사 그러면은 구금 집행 빨리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 우선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에? 아니 나치 경찰이니까 우리 가서 잡아가야지. 어디 있든 잡아가지고 해야지. 나치 잡아갈까요? 경찰이라며. 예. 어? 똑같이 하면 되죠. 예. 예, 결국엔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금 집행이 안 된 거라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임의적인 사안입니다.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 그러니까 나와야 그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약간 법적인 오. 구멍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권우현 변호사가 재판장을 도발을 했잖아요. 전 이거 보면서 이건 도발이 아니라 자폭인데라고 예,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재판장은 아시지만 법정에서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도발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나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걸로밖에 안 보여서 굉장히고 해보자는 거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나도 판사로서 존중하지 않아 심판으로서 존중하지 않아 한번 제대로 싸워보겠어라고 해서 스스로의 이제 자폭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제 법 질서를 굉장히 흐리고 있다라고 해서 우려점이 많습니다. 예. 그 권우현 변호사는 다음 재판에 나올지 변호사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또 뻔히 보이는데 안 그렇죠. 나오면 또 이상하고. 잡혀갈 것 같으니까. 근데 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약강 강약이라고 하죠. 아.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근데 이번에 지금 단호한 처분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전에는 이제 지기현 판사류만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까불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 오히려 막 막말을 더 심하게 하고 이진관 판사를 모욕하고 심지어 가족까지 위협하는 그런 맞아요. 일을 예. 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한 걸 봤으니까 이제는 또 쫄았네. 하네 하니까 안 나올 겁니다. 예, 이들은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도망 다닐 것 같은데 나치 게슈타포의 마음으로 전 꼭 잡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막말을 좀 자제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좀 조용히 하지 않을까 당분간. 싶어요. 예. 이미 잡혀간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15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멘탈 붕괴가 옵니다. 감옥 가면 멘탈 붕괴가 오고 심지어 요새 또 날이 춥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움에 있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나오면 잠시는 자중하겠지만 어쨌든 본인 유튜브에 코인을 콜렉트하기 위해서는 아하. 또 본인의 영웅담을 이야기할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내가 감옥에 가봤더니 뭐 어떻고 교도관이 어떻고 밥이 어떻고 지나가다 윤석열도 보고 김용현도 보고 한덕수도 보고 이상민도 보고 서울 다 구치소. 봤다. 오. 다 모였잖아요 지금 거기. 오, 네네네. 반상회도 돼요 예, 거기서. 예. 네, 다 봤다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무용담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호사 본분이 중요한 게 네. 아니에요. 아하. 그냥 결국은 본인이 유튜버에서 유명해지고 코인 얻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서 약간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이 이하상 변호사를 보면 약간 언더커버인가 이런 생각이 언더커버인가? 들어요. 왜냐하면 예. 내 한 몸 희생해서 저들의 형량을 높인다. 이런 생각이 요새는 들었습니다. 예, 언더커버 이하상. 자, 이제 윤석열 말입니다. 내란 이제 재판 뭐 19일에 선고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재판이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재판 8개 재판 진행되고 있지만 최상변 수사 외압
사건. 네. 이거 재판도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변호사시니까 좀 짚어주시죠. 최상금 그 출범 배경부터 보시면 수사 외압으로서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봤을 때 재판의 쟁점은 총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지휘했냐, 누가 개입을 했냐, 그 실체가 무엇이냐가 핵심인 거고, 특히 누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지휘와 개입을 했는지 이제 그거를 첫 번째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수사가 원칙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 인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분명히 그 핵심 요점을 볼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그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 현상을 변경시키 결과값이 달라지는 그런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 사항이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실 보도된 걸로만 우리가 봤을 때는 외압이 상당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김건희까지 또 연결이 되는가까지도 우리가 궁금한 지점인데 이게 이 재판에서 이게 밝혀질까요? 사실관계는 항상 재판은 제일 중요한 게 기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왜 개입을 했느냐, 이 모든 육하원칙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수사를 통한 증거들이 제출이 될 거고, 그렇죠. 재판부에서 이건 충분히 이 증거 자체가 조작되지 않고 증거 능력이 있다, 첫 번째. 그래서 이것이 해당 법리에 따라서 충분한 증거로서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것이 다 인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제가 이거 여쭙는 이유가 최상병 특검이 잘했는데 다 밝혀내지는 못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재판에서 이제 공소 유지를 하면서 좀 이걸 잘 진행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쟁점을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일반 이적 혐의 요 재판도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잖아요. 증인만 59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제가 또 예. 엮여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판을 어떻게까지 공개해야 될지도 아마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 정보는 기밀 정보가 많이 발생하기 예, 예.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기밀이 또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예민한 재판이라고 보고요. 아마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무인기를 왜 날렸고 언제 날렸고 좀 그 조직적으로 했고 얼마큼 알았고 계획했고 이런 게 중요하고, 또 군 비행기도 낮게 날라고 일부러 막 조장했잖아요. 그랬었죠. 예, 이것도 어느 단계까지 이게 지휘 체계가 작동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사실 저는 이 내란 수계의 범죄보다 이게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해요. 더 큰 범죄예요. 이거 네. 전쟁 일으키려고 한 거잖아요. 한 거죠. 의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이 이제 재판에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적 행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다 한들 사실 바닷물에다 소금물 붓기긴 하죠. 이게 어떤 범죄가 나오다 예. 하더라도. 근데 저는 이 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국가의 원수였던 사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예.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걸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국민을 불바다에 내던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단호하게 해야 되고, 여기 증인과 증거들 다 여러 가지 다 확실히 규명을 해가지고요.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마 윤석열- 이제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뭐 안보 컨피덴셜 뭐 3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잘 수사를 해야죠. 예, 그렇군요. 중요한 이제 재판들이 연이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 최상병 특검이 이제 진행을 했던 수사 외압 의혹 재판, 일반 이적 재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재판 어제 있었죠. 이진관 재판장이 박 전 장관을 향해서 압박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왜 그렇게 질문을 했는지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하나하나의 요건을 제대로 제가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법무부 간부들한테 저 용산에서 딱 끊고 본인이 들어왔어야지 그걸 법무부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까?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 예, 어제 저 두 장면이 굉장한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여러 차례 한 8번에 걸쳐서 이거 위법성 인식한 거 맞냐, 법적으로 검토했느냐,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치적인 해석이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데요. 이거 왜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우선 이진관 판사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형을 선고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내란에 대해서 엄중함을 알고 있는 그런 판사잖아요. 예. 몇 없는. 근데 여기 대해서 특히 이런 이진관 판사이기 때문에 그 반대를 지금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말뿐인 반대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네가 반대를 했냐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할 때 12.3 비상계엄 전제로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진짜 반대한 게 맞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 반대냐, 이제 말뿐인 반대냐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저는 어이가 없었던 게 본인은 만류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박 전 장관이 이게 옳다 그른다를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아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그것이 이제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옳다 그르다를 상황을 오히려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당연한 법무부 거 장관의 아닙니까? 역할인데 이거는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에 구멍을 냈구나.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직무유기를 했다. 직무유기를 했다. 스스로 전 국민 고백을 하는구나. 직무유기 재판에서 그래서 인정을 했네요. 이게 그냥 헌법의 이제 위험에 대해서 이게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 계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인데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전 국민 고백을 했던 저는 이제 어이없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답변을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판결문은 이미 한덕수 판결문에서 한 절반 정도 쓰여져 있어요. 박성재 예. 이름이 여러 차례 예, 나와요. 절반 정도 쓰여져 예.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이제 뭐 재판처를 많이 해봤지만 판사가 이 정도 질문을 한다는 건 너 거짓말하지 마 이 새끼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8번이나 물었다는 건 네. 너 거짓말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뭐 예를 들면 뭐 김용현의 변호인단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묻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한덕수 판결문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은 이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국무위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넌 이거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이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지 않았다면 넌 그거 자체로도 이제 그렇지. 문제가 돼. 이 직무유기야.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거고 한덕수 재판이랑 흐름이 거의 비슷한데 한덕수 재판에도 초반에 계엄에 대한 인식을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덕수가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CCTV가 나오고 나서야 이제 상황이 좀 어느 정도 그 반전이 있었는데 이미 박성재 여기 재판에서는 CCTV가 다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짧게 묻고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박성재 전 장관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방어가 불가능해요.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뭐라고 얘기한 거니까 자기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 보니까 내가 만류했더구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법리적으로 방어하기가 거의 어렵다라는 걸 어제 이제 첫 재판에서 다 드러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법적으로 하나하나 판단할 상황에 있지 못했다. 뭐 법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다. 요거는 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걸려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이런 궤변을 하고 있어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황이 없는 상태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후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법률적 요건을 이제 갖추지 못했다는 거를 이제서야 지금은 인지한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면 위헌이었다라고 스스로 사실 저는 이제 고백을 한다고 보고 특히 이게 헌법이라든가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그때 경황이 없었다 몰랐다 이제 그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 법적판 알고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위헌 법률 위반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도 침묵했다. 라거나 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해당돼 법무부 수장으로서는 이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저는 굉장히 치명적이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그 이진관 판사가 이 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 이 사실 확인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또 이슈가 됐던 게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을 했는데 그 박 전 장관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그 고위급 간부 회의에서 안 하겠다 나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사표 쓰겠다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화내면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박성재 장관은 뉴욕 감찰관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덕수는 최소한 자기 밑에 국무위원들이 아무도 사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 다 같이 바보였어 이 전략이 가능해요. 오, 근데 네, 박성재는 맞네요. 뉴욕이 가서 지적을 하거든요. 이거 무슨 회의냐? 이거 지금 개헌 관련된 후속 조치 논의 회의냐? 난 그러면 참석 못 그렇죠.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박성재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그러면 내 사표 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네. 예, 이 자체가 지금 법리적으로 보면 당신은 계엄의 후속 조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네. 이게 되거든요. 한덕수도 마지막까지 그거를 방어했어요. 근데 네. 박성재는 그 방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구나. 왜냐? 뉴욕이 예. 증언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뭘 했습니까? 그 계엄 사령부에 검사 파견 관련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수용 시설과 관련된 지시를 내렸고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행위 목록들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이 재판은 한덕수 재판이 이미 이제 아까 판결문을 절반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혁 그 감찰관이 증언하는 걸 보면서 뭐 이거는 사실상 이 계엄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본인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건 이제 판단하겠죠. 그리고 한덕수 재판에서 이미 이진관 판사가 그걸 지적했어요. 그렇죠. 당신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예. 이걸 말릴 수 있는 이걸 지적했거든요. 박성재는 이제 그 다음 정도로 그거를 말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예.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행위를 하려고 했더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성재 전 장관은 뭐 이제 합수본 검사 파견도 네. 했었고 구치소의 수용 여력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를 진짜 실행을 했던 중요 임무 종사자잖아요. 그런 가운데 구속영장 심사 때 이 논리로 갔단 말입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무슨 인식을 하지 못했다. 위법성을 위법성에 대한 인식하지 이제 고의성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뭐 이런 없었다. 걸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다. 이런 논리로도 작용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알면서도 모른 척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이게 판사가 누굽니까? 이진관이기 때문에 딱 걸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혁 감찰관님 증언이라든가 이게 합수본 검사 파견 봤을 때 만류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반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행동은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그 지점을 딱 집어낸 거고 무엇보다 이제 그 내란인지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특히나 이제 위헌성 판단이나 뭐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법무부 장관 자격이 스스로 없었다는 이제 법률가로서도 인식도 없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말이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말은 반대했지만 본인 실행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런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행동과 말이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유혁 감찰관님이나 핵심 인물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분명히 핵심 판결들을 내릴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판결문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해서 합류했다라는 그 맥락의 설명이 맞아요, 있는데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 이 계엄 성공하면 출세할 것 같아서 이거 그냥 따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에게도 긴 세월 관료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녹을 먹었는데 뭐 이런 이제 부분들에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판단을 한 것에 대한 이제 질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박성재 전 장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박성재 장관이 사법고시 통과하고 법률밥을 몇 년을 먹었는데 이거 개헌포고령 첫째 줄만 읽어보면 이거 위법인데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했었어야지. 하죠. 왜냐하면 사전에 물론 거기까지는 지금 수사가 안 돼 있습니다만 사전에 윤석열이 이거를 논의했을 멤버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안국동 안가에 모였던 회동 사인 멤버들이 멤버,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이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면 필히 박성재랑 했을 것 네, 같은데. 가장 먼저 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해야 되는 게 법무부 맞아요.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정작 법무부로 돌아가서는 회의를 주재하고 실행을 하기 위한 논의들을 그렇죠. 후속 조치들을 준비하고 이게 한덕수보다 더 딱 떨어지게 당신 이거 성공하면 출세하고 싶어서 여기에 가담한 거야. 이 이제 말하자면 논리가 될 겁니다. 예. 근데도 아직도 구속 상태가 아니라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구속 상태가 법적인 되죠. 정의를 꼭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혁
개혁의 내부 보고서 류혁천 법무부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명태균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 네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네. 정말 감사하고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개혁이 돼야 되는지, 정치 개혁이 됐으면 검찰이나 언론 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치 개혁이 똑바로 안 됐으니까 저 못 모르고 그냥 정치 쪽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도와줬는데, 제가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안 벌어졌을 것 같아요. 원인은 저한테 있겠죠. 제 일이니까. 그리고 이 두 분 만나서 제가 정말 그 교도소 145일 동안 있으면서 너무 많은 성찰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한테 근심 걱정 끼쳐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상처를 줬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것과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내가 정치 자금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돈을 정치 자금으로 준 것도 없고, 정치 자금으로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명태균이가 정치 활동하는 자가 아니에요. 명태균이는 돈 벌려고 쫓아다닌 사람이지 자기가 선출직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공천에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주는 대가예요. 그럼 명태균이가 무슨 공천에 관계된 지위나 영향력이나 관계가 있어요? 네, 지난 5일이었죠. 창원지법 형사 4부 김인택 부장판사가 명태균과 김영선 모두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요 관련해서 김인택 부장판사가 그 판결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이제 전해졌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네, 네. 보셨어요? 저도 참 이례적인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예. 어떻게 이번에 그 내란 사건이나 이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례적인 일들이 많을까? 과연 그 여태까지 다른 사건에는 없었던 것이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이 사건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까지 국민적 관심이 미치지 못했던 사건들에서는 더 많은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저로서도 좀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김인택 부장판사 지금 혐의를 보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 네. 해외 여행을 이제 면세점 직원과 같이 갔는데 여행 경비를 댔다. 네네. 수백만 원대 명품 코트를 대신 사게 했다. 네네. 이제 나중에 돈을 줬을지언정. 요거는 이게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사건, 사실이라면. 그리고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재판장으로서 그런 도덕적인 그 의문점이 제기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에 관세청에서 이 사건 단서를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 면세점 간부라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그 여권 사본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이라던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구매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수사에 착수해서, 그것도 일종의 밀수거든요. 예. 그런 그 의혹을 가지고 이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결국 그 명품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갔나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그 현직 법관에게 흘러갔다, 이래가지고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예. 이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이제는 국제범죄수사부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국제범죄수사부에서 그 사건을 넘겨받아서 검토를 했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아서 일단 약식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정식 예. 기소는 아니고요. 약식 기소와 정식 기소의 그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정식 기소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제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서 재판, 그러니까 재판이. 증거 인정이라던가 사실 인정을 거쳐서 나중에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고, 약식 기소는 일단 약식 명령 청구라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주로가 아니라 이제 벌금형을 처하게 될 사안의 경우에, 예를 들어 벌금 200만 원, 벌금 300만 원 이렇게 구형량을 정해가지고 법원에 서류를 보냅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걸 보고 간단하게 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서면으로 약식 명령이라는 걸 발령하고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벌금형의 경우에만 약식 기소가 이루어지고요. 벌금형 이상의 경우에는 혹은 본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판사가 파면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네. 뭐 벌금형 나올 게 자명하니까 만약에 유죄라도 네네. 예, 판사도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벌금으로 기소를 했고 판사가 약식 기소를 했더라도 이게 너무 사안이 중해서 약식 기소에 적절치 않다 그래가지고 통상 회부라는 절차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적 이거는 너무 중해서 약식 절차로 벌금형을 선고하기에는 부족하기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 절차로 회부하는 예. 통상 회부라는 절차에 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같은 판사끼리 통상 회부로 다시 올려 갈 예, 가능성은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도 있고 그 판사가 기록을 읽어보고 나서 이 사안이 절대로 약식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통상 회부할 수 있는데 한번 뭐 통상 회부의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보세요? 청탁금지법 기준이 얼마로 되나요?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이상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공직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 수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골프 여행 경비를 비롯해 가지고 뭐 명품 옷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수수한 혐의가 제기됐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보아서 서울중앙지검 그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약식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100만 원 이상 아니면 지금 이제 나오는 걸로 보면은 최소 수백만 원인데 네, 1000만 원 가까울 텐데요.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 유죄를 받은 공무원이 네. 이렇게 그냥 파면 당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그냥 이제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거는 뭐 그 사안을 일일이 봐야겠지만 예. 이제 징계 사안으로 들어가겠죠. 예. 근데 판사 징계 절차를 이제 밟겠다고 법원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는 과거에도 보면은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한 금품 수수권도 있었거든요. 예. 해임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그 벌금형 사안의 경우에 아마 그 판사의 직을 면하게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 너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온 국민들이 지난 5일에 명태균과 김영선의 무죄 판결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네. 이런 어떻게 판결이 내릴 수 있는가. 국민의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다라고 판단했었는데 바로 그 전날 약식 기소받은 피의자 신분의 판사였다. 피고인 신분이었죠. 피고인 신분. 예. 그게 요즘은 킥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형사사법 정보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기소가 되면 통상적인 경우라면 본인한테 공소제기 구약식 공소제기 되었다 이런 식의 그 통지가 오거든요. 예.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보면 그 김인택 부장도 역시 본인이 약식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는 거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저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라던가 뭐 이런 그 수용 가능성 이런 걸 예.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예. 사법부가 굉장히 안일하게 지금 이 사법부 자체 재판을 이끌고 있다. 대부분의 재판을. 이 김인택 부장판사가 보니까 전보가 됐는데 수원지법으로 전보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약식 기소라 하더라도 아무튼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인데 전보되면 그대로 본인이 맡은 재판을 진행하겠네요. 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이렇게 기소된 형사 피고인이 신분이 되었다는 점에 비춰보면은 법원 내 아마 사무 분담에서는 아마 형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좀 배제될 그렇게 해야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본인이 기소돼 가지고 형사 피고인의 입장이면서 이게 그 이런 형사 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 통상적인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배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당연히 배제돼야 될 겁니다. 당연히 예. 배제돼야 됩니다. 이건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김인택 부장판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규현 부장판사도 사실 네네. 룸사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인데 네네. 내란 재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법관 정기 인사로 23일에 서울 고법으로 북부지법으로 간다고 네네네. 알려져 있잖아요. 다른 판사들도 있는데 콕 집어서 직위원 부장판사만 간다. 요것도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직위원 부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계속 이번 인사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예. 이 대상자로 이름이 올라있던 상황이었고 법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런 그 인사 원칙이라던가 이런 것을 거의 준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인사에선 뜬다고 예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인사 이동을 바로 앞두고 선고일자를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좀 조마조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예. 좀 조마조마하고요. 혹시라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고가? 지연되면은 이거는 저 국민적으로도 보기에도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예. 사실 구속 취소 이상의 사실 그렇게 되면은 판결 선고를 안 하고 뜨게 되면 다음 재판부가 들어오고 나서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갱신 절차를 간이 갱신 절차를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 측에서 새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다시 거의 시작해야 되는군요. 다시 시작하든 예. 뭐 거의 다시 시작하듯이 아주 절차를 계속 지연시키려고 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은 저 직위원 부장이 최소한 지금까지 여러모로 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그런 것을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선고하고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약에 그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걸석으로라도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방법은 있습니다. 예, 예. 본인 뭐 그 정당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구인장 발부해 주세요. 특검에서 얘기하면 구인장 그 집행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구인장 집행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구인장이 집행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 그때는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건희 무죄, 명태균, 김영선 무죄. 뭐 지금 이제 관련 판결들이 굉장히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무죄가 나오고 네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담당하는 그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을 것 같은데. 근데 명태균 같은 경우에도 김영선이 직접 명태균이 본인이 국회의원 되는 거 도와줬다라는 녹취도 나왔었고요. 윤석열이 김영선이 좀 도와줘라, 상현이한테 얘기해 볼게, 뭐 이런 녹취가 나오지 네네. 않았습니까? 근데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그 본인이 일종의 중간 고리가 되었던 것인데 예. 그런 청탁 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에 이게 전체적인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정치자금이 수수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명태균 아까 본인이 나와가지고 무슨 정치 개혁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기커녕 앞으로는 명태균 비슷한 이 정치 브로커들이 판을 칠 수 있는 판을 세상이 칠수 있어요. 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세비 수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공천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다라고 생색을 내 가지고 아하.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동업자 비슷하게 돈을 나눠 갖다시피 한 건데. 10원까지 반으로 나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갖다가 아무런 정치자금법에서 위반한 뭐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아주 많이 좀 이 잘못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예. 뭐 판결문을 보셨을 때 네. 특검이 아무튼 항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항소심에서 뭔가 이 부분은 좀 보완을 제대로 해야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세요? 지금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당연히 유죄가 났으니까 예. 그 부분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세비수수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만약의 경우에 이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이게 정치 이런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그리고 또 현실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부각을 시켜가지고 유죄 입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증거가 부족하기보다는 판사의 판단에 약간 좀 허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판사의 그 사실 인정 뭐 제가 판결문을 뭐 다시 한번 정식 판결문 한번 입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판사의 사실 인정이나 이런 이 논리 전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현실 감각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예. 이게 지난번 어떻게 보면은
무죄 판결 내려진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예. 그 부분과 같이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궤를 같이 하죠. 예,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뭐 특검에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걸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때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무죄. 네. 명태균, 김영선은 서로 채무 변제를 해주는 관계였기 때문에 무죄. 그게 채무 변제라는 변명도 그게 사실 채무 변제의 형식이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뿐이지 이게 예. 실질적인 채무 변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하는 어떻게 보면 동업자 공생관계 비슷한 건데 예.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영향력을 최대한 과시하면서 그걸 경제적인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정치 브로커의 모습인데 예. 그걸 이렇게 사실 인정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을 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뭐 윤석열, 이준석, 오세훈 많습니다. 그럼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구조 만약의 경우에 이 1심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예. 김인택 부장의 논리대로라면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말할 것 수 같습니다. 없죠. 예, 예. 예. 그리고 우인성 부장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그 부분의 경우에도 지금 명태균 씨가 순전히 뭐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다시피 했다는 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이라면 오세훈 시장 사건이라던가 추가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1심에서 만약에 이들도 무죄가 나오면 항소심을 일단은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네요. 항소심을 기대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건으로 또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던가 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재판부에서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검사 생활을 하다 보면 동일한 사건이 여러 재판부로 나누어졌는데 네네. 어떤 재판부에서는 무죄 판단이 나고 어떤 그러면 안 재판부에서는 되죠. 유죄 판단이 예. 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걸 그래서 나중에 항소심으로 다 모아가지고 병합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도 다 항소하는 경우가 항소심에서.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특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새 서울 서대문구, 경기 광명, 인천,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우리 동네에서도 더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 유괴 사건은 1000건을 넘어서며 매년 20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유괴 및 미수 사건은 하루에 1.3건꼴로 발생하며 특히 하교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범죄는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단 몇 초 만에 벌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교육과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먼저 모르는 사람의 차에는 절대 타지 않기, 위험할 땐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외치기, 부모님과 정한 약속 장소로만 가기와 같은 비상 약속을 알려주고 실제 상황처럼 역할극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은 부모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하굣길을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하고 이웃은 낯선 차량이나 사람을 한 번 더 의심하는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위급 상황을 목격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의 옷차림, 차량 번호 등 기억나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면 신속한 검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광재의 끝내주는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가상자산 시장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62만 개의 코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증발해 버렸는데요. 이건 단순 실수를 넘어서 이건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우리 디지털 에세트 판범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위 가상자산 거래소죠. 이 빗썸에서 62만 개가 증발했다.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실체가 뭐죠? 네, 이제 정말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건은 이제 지난 2월 6일 저녁 7시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빗썸이 고객 695명을 대상으로 랜덤박스 이벤트라는 이벤트를 열고 네. 이제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건데요. 네네. 원래는 이제 원화 포인트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네. 지급을 하는 걸로 했는데 단위 입력을 직원이 잘못한 겁니다. 원화 대신 비트코인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의 지급된 수량이 총 체크를 해보니 원래 62만 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제 지급이 된 거고 당시 시세로 환산을 하면은 61조 원 정도 달하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제 빗썸 측은 사고 발생 20분 만에 이제 상황을 인지를 하고 즉시 거래와 출금을 차단을 하긴 했지만 그 짧은 사이에 비트코인을 받았던 사람들이 물량을 빗썸에다가 매도하면서 순간적으로 가격이 10% 이상 폭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62만 개면 이게 61조 원이면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그럼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 그 많은 수량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빗썸이 보유한 수량은 이제 분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객에게 위탁받은 것과 또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은 것들을 포함해서 한 4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가장 좀 의아해하실 부분이 이제 없는 코인을 어떻게 줬냐. 네. 왜냐면 4만 개만 가지고 있는데 62만 개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제 장부 거래 방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 때 실제로 그 즉시에 블록체인 상에서 코인이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내부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장부상의 숫자만 바뀌는 건데요. 물론 이거는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 돈이 오가는 건 아니고 네네. 장부를 맞추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빗썸에서 시스템 내부의 장부에서 비트코인 62만 개라는 숫자가 각 고객 계정에다가 뭐 2,000개면 2,000개 또 이상이면 몇 개씩 찍히면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장부 거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발생을 하고 이것과 좀 비교하는 사건 중에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증권 맞아요. 사태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통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는 한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내부 통제입니다. 원을 코인으로 잘못 지급한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 추가 확인을 했다거나 혹은 이거를 시스템상으로 막아놓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좀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사건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회수하는 작업은 어떻게 됐나요? 네, 지금 다행히 대부분은 회수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빗썸에서 발표한 걸 보면 오지급된 62만 개 중에 99.7%에 해당하는 61만 8천 개 정도는 이미 회수를 완료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 매도해서 현금화를 하거나 혹은 다른 코인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거든요. 20분 만에? 네, 맞습니다. 그 어느 정도나 규모가 돼요? 그게 이제 한 1,788개 정도가 매도가 됐는데 네. 그 중에 또 97%는 이제 확보를 했고 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직 회수하지 못한 물량이 12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0억 원은 원화로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고 고객들이 그리고 나머지 100억 원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다른 가상자산, 뭐 이더리움 같은 걸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회수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투입해서 일단은 수량은 맞춰놨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빗썸 측에서 지금 1대1로 연락을 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꾼 사람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 부분이 굉장히 묘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민사상으로는 좀 책임이 있고 형사처벌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액의 비트코인 받은 거는 이제 명백한 부당이득으로 빗썸이 이제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사 책임이 있는 것이고 네네네. 과거 판례를 봤을 때 형사상 책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을 잘못 오입금된 거 인출해서 써버려도 이게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죄가 좀 성립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사태 후에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정부와 정치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태가 일어난 즉시 긴급 대응만을 설치를 하고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는지 전수조사를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금감원에서 또 현장 검사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늘 이제 얘기가 나오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이제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를 마련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고 또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이번 수요일 11일에 빗썸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또 회의를 좀 열 예정이어가지고요. 이런 사안 속에서 앞으로 이제 거래소 내부 통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의 투명한 문제를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됐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디지털 에세이 박범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요금 경감 제도를 알려드리기 위해 1일 상담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가스공사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는 거네요. 여기 신청 방법도 주소랑 대상자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그리고 다자녀 가구. 신청 대상자 본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 이거네. 한국가스공사 대신 신청대조 맞죠? 가스공사에서 요금 경감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직접 안내 전화를 주는 서비스? 03-250-3900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꼭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창업국가 선언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스타트업과 벤처 그리고 창업으로 이끌어보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코스닥 3천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이화여자 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MIT의 박사님이시고 교수이자 창업가이신 분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엑스레이를 만들어서 우리 스페이스X의 한국 회사에서는 유례 없이 납품에 성공한 우리 이레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 교수님 하다가 창업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교수하는 게 너무 쉽고요. 네. 회사를 하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창업국가 이제 더 이상 이 선언했는데 고용 중심에서 창업 중심으로 국가의 체질을 바꾸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우리 과학자로서 이 교수이면서 창업하신 교수님 또는 CEO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환영합니다. 일단 이번 선언은 일반적으로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연적 체질 개선이 필요한 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타인이 만든 일자리에 직접 본인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개척한 스스로 자기가 시장과 가치를 창출하는 퍼스트 무버 무대로 진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자리 개수가 몇 개냐 하는 이 고용 창출을 중요시 여겼다면 이제는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AI나 로봇 시대에 고용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보다는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원부국인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각자의 삶에 충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국민성과 명석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창업을 통해서 실현해서 글로벌 시대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모든 국민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AI가 오게 되면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AI를 쓰면 사실 엄청난 전문가를 비서로 데리고 일하는 거야. 그래서 1인이 엄청난 기업을 만들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창업 국가로의 전환이 오히려 AI 시대에 맞는 거다. 이런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창업이 중요하다 이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AI 시대가 오면서 저는 창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창업을 해서 사람들을 50명을 데리고 일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똑똑한 사람 3명 정도를 데리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경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로 제품들을 출시를 하거나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게 되면 그 수익이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그게 세금으로 돌아가서 많은 분들이 한테 그 혜택이 가서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AI 시대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이제는 1인 창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창업 국가로의 전환을 한다. 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코스닥 3천 저는 이제 이게 코스피 5천은 갔는데 저는 더 갈 거라고 보는데 결국 이게 낙수 효과가 있고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결국 이제 새로운 수많은 혁신이 일어날 텐데 코스닥 3천 이렇게 되려면 교수님이 창업하는 레메디 같은 회사가 많아져야 될 텐데 지금 기술 상장 환경은 어때요? 일단 그 상장을 하는 트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매출 상장과 기술 상장. 매출 상장과 기술 상장. 네. 매출 상장을 이제 심사하기는 의외로 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있고 내부 통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상장해주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 상장은 이 기술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30년을 넘게 한 분야를 깊숙이 파서 본인의 기술을 축적을 했는데 그 기술을 과연 누가 정말 잘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소에서는 기술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정말 그 기술을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먼저 평가를 할 때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토론을 하고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이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첫 번째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기술이 평가가 정말 잘 되어서 그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고 난다 그러면 그다음 2단계로 평가해야 될 것들이 내부 통제보다는 이 기술을 가지고 정말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건가를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그 평가하는 기준도 각 분야마다 조금 다르게 기준 잣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기업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 기술을 가지고 제품까지 아니면 약을 만들어서 파는 단계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본인들이 직접 약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보다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2, 3, 3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통해서 이제 매출을 얻게 되는데 사실은 상장 가서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약으로 판매가 돼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삼상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약으로 개발이 돼서 실제 판매가 되려고 그러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바로 상장 가서 바로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처음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많은 매출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매출이고 그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실제로 제품이 돼서 판매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은 좀 기다림을 가지고 좀 상장을 가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와 같은 그 제조업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거를 갖다 제품화 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경우에는 갑자기 매출이 확 늘어난 거를 본다기보다는 정말 얼마나 많은 지역에 한 개라도 많이 팔렸느냐. 그래서 그것들이 그러면 시간이 가면 한 개라도 많이 팔렸으면 10개가 한 군데 팔린 것보다는 한 개씩 10군데 팔린 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잠재 성장성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을 조금 바꾸어서 그 평가를 하면은 오히려 좀 기술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제가 보면 이 기술이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게 된 것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술들을 좀 국민들한테 상장 가기 전에라도 좀 많이 제대로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 정부든지 아니면 하여튼 일반 아날리스트든지 해 주셔야 국민들이 사실은 이 기술이 정말 좋은 기술이라고 인정을 하고 판단이 돼야 투자가 또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기업들은 좀 기업을 알리는데 조금 좀 약한 면이 있는데 이런 프로를 통해서 네, 좀 많이 알려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니까 그 우리가 그러니까 매출 상장하고 기술 상장이 있다. 매출 상장은 뭐 매출 이익 보면 되는데 기술 상장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성공하려면 기술 자체를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거 하나의 루트. 그다음에 과연 이 기술을 가지고 과연 제품이어서 시장에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 네. 또 거기서도 일반 제조업과 바이오를 좀 업태로 봐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상이 되더라도 그 신약까지 가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막 시가총액은 엄청 높은데 뭐 이익이 거의 안 나잖아요. 그런 기업이 많잖아요. 네. 또 이익이 나면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잘 고려하자 이런 말씀이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이오 기업들은 한 번에 어마어마한 또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전까지는 그게 꾸준히 계속 그게 이어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다. 이런 거네. 자, 교수이자 과학자인데 상당히 이게 이제 이화여대 교수면은 안정적인 삶을 사실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창업에 이렇게 뛰어드시게 된 거예요? 정말 저는 교수로서 진짜 연구하고 논문 내고 특허 내는 그런 삶에 굉장히 보람도 느꼈고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이런 연구를 하고 논문을 내고 특허를 내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좀 약간의 그 부채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채의식이요? 우리는 이제 교수다 보니까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를 국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가로부터 받을 때 연구 계획서를 쓰는데 네. 그 계획서에 항상 기대 효과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기술을 개발해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국가 이렇게 연구비를 받아서 국가 네. 경제에 이바지한다. 예. 그렇게 맨날 쓰긴 하는데 사실은 논문이나 특허 발표로는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없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이바지할 수 없어요? 기술만 가지고는 뭔가를 팔아야 뭔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기술 나 혼자 가지고 있고 기술과 특허만 갖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으니까. 네, 물론 교수 평가는 굉장히 잘 받습니다. 그래서 승진은 잘하겠지만 그 기술이 정말 제품화돼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인류에 돌아가려면 제품화돼서 판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 그 논문과 특허만으로는 이게 이바지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MIT 졸업생 답네. MIT 그 학교 문장 보니까 한쪽에는 독서하는 사람이고 한쪽에 모루잖아요. 모루 네. 대장간. 공대. 네, 공대. 네. 결국은 연구비를 받았는데 이거를 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걸 항상 써내니까 기대 효과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창업을 하신 거네.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창업을 하기는 사실은 어려웠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정부에서 교수 창업, 기술 창업을 굉장히 장려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정부의 정책에 또 힘입어서 두 가지가 다 이제 푸시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창업을 책임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창업 국가를 선언하시고 정부에서 창업하는 걸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은 정말 가만히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액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보니까 그 원자력 이거를 전공하신 거죠, 네. 그죠? 그러면은 원자력을 전공하셔서 회사 이름이 레메디인가 그렇던데 엑스레이 기술은 이게 오래된 몇백 년, 한 100년 이상 된 렌트겐인가? 네, 맞습니다. 네, 거기 옛날 과학책에서 배운 거. 그 생각인데,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혁신 기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 엑스레이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로 이미 이 기술이 적용돼서 제품화하는 거에선 거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도 워낙 많이 적용이 돼서 굉장히 많은 의료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으니까 다. 뭐 엑스레이라는 게 네. 그냥 이렇게 가슴 사진 엑스레이 찍는 것도 있지만 네. 골다공 검사할 때도 엑스레이를 찍고 CT도 엑스레이고 그다음에 유방암 검사할 때 마모라는 것도 엑스레이고 수술할 때 시암이라는 장비도 있고 엑스레이가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장비의 형태로 뭐 펫CT 촬영 이런 거 다. 네, 그때도 다 방사선을 이용한 거고 그 CT가 이제 엑스레이입니다. 펫은 예.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해서 엑스레이는 아닙니다. 아하. 네, 그래서 펫과 CT를 합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예. 다 이제 엑스레이 장비로서 이미 굉장히 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그런 기술들은 다 정점에 이르렀고 네네. 또 예를 들면 삼성 같은 회사가 그 뭐 CT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이런 의료기기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그 워낙 경쟁이 심하고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기술에 축적된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멘스나 이런 세계적인 맞습니다.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지멘스, 필립스 이런. 예. 그래서 기존의 그 엑스레이 기술로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는 뭐 저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엑스레이 시장에서 의원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많이 아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엑스레이는 무섭다. 인체에 피폭되면 병이 생긴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사실은 방사선 때문에 그런 네네, 건데 네.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방사선이 인체에 받는 방사선을 가장 낮게 해서 인체에 해가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아무 데서나 쓸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좀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방사성을 미량으로 방출하게 한다. 네, 그게 하나의 저설량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설량, 예. 네, 그 기술이 또 굉장히 중요했고요. 예. 그다음에 기존의 엑스레이 장비는 또 이게 엑스레이를 나오게 하는데 그걸 작게 만드는 기술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작게 그래서 만드는 기술.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의 제품들은 이 엑스레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고 예. 그게 또 크다 보니까 거기서 엑스레이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를 엑스레이가 안 나오게 차폐라는 걸 해야 되는데 차폐하기가 어려워서 병원에 가보시면 엑스레이 찍을 때 환자분은 방에다 집어넣고 찍는 분은 밖으로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게 방을 맞아요. 차폐를 해서 아하. 환자분은 방사선을 더 맞든 말든 본인들은 맞으면 안 되니까 밖으로 안전을 위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하여튼 그 저설량화하고 소형화하는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했지만 혁신적으로 어떤 한 기술로서 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방사성을 내려면 일정 부분 열이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열이 있어야 열이라고 되는 그러나? 건 아니고 전기인가? 엑스레이가 엑스레이가 발생을 시키려면 열이 나고요. 예. 그 열이 많이 나면 이 장비들이 다 녹아버리니까 열을 방출하는 그런 기술. 그래서 작게 만들려면 아하. 뭐 한 가지 기술이 아니고 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야지만 그 제품단에서 이렇게 소형화되고 저설량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설량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차폐 기술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아킹 방지 기술이라던가 이런 기술들 한 5가지 하고 네. 소형화하기 위해서 뭐 고진공 기술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엑스레이 산란을 막는 뭐 기술이라던가 제어 기술이라던가 이런 가지 한 5가지 기술을 통합해서 예. 한 10가지 기술을 축적을 했고요. 예. 이 기술들을 이제 제품의 특성에 맞게 조합해서
최적화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기술 중에서 8가지 기술이 집약돼서 출시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방사성이 적게 노출 저설량 되는 것보다 작게 만드는 네. 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특허가 있어야 되는 거네 기술이.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만들어낸 게 이번에 나사에서 채택된 게 이건가요? 네.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건 어떻게 이 나사에서 채택된 건 우리나라 기업으로 봐서는 굉장히 처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사례가 있나요? LG에서 아마 우주복에 들어가는 우주복. 배터리를 소형화해서 납품한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복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LG에서 한 네. 게 있는 것 같다. 네. 이건 어떤 제품이에요? 이거는 그 우주인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으면서 그다음에 우주선에 있는 어떤 부품들이 고장이 났을 때 밖에서는 안 보이고 내부에서 고장이 났을 때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 그런 거를 비파괴 검사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비파괴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선 사람 타고 가면은 이제 병원이 없으니까 네.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 네. 또 하나는 비파괴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보드들이 고장이 나면 기계가 뭐 고장 나는 거. 그거 사람 원리하고 그 기계하고 비파괴 검사하고 원리가 같은 거예요? 네, 같습니다. 내부를 이 엑스레이는 내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내부, 인체 내부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제품의 그 내부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공항 가실 때도 이렇게 가방 갖다 놓으면은 엑스레이가 쪼여져 가지고 내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원리입니다. 그럼 이걸 그러면 예를 쓴다 이러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 많이 찍어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엑스레이 찍으려면 이렇게 환자를 유치시키고 네. 그 장비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서 여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예, 잘 보이네요. 네. 여기 버튼을 누르면요. 예. 여기가 이렇게 전원이 켜집니다. 예. 전원이 켜지면 이제 어떤 부위를 찍을지 여기 예, 보면 예. 이렇게 가슴 사진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나오네요. 가슴, 손, 머리, 발 이렇게 한 다음에 네네. 찍고 싶은 부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손을 찍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필링과 같은 엑스레이를 받는 그런 이제 장치를 하나 더 놔야 되는데요. 그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여기를 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데 요 부위가 엑스레이가 나오는 부위입니다. 네네네. 지금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엑스레이가 나가게 되고 나가게 되면 요 디텍터가 있다 그러면 그게 엑스레이를 받아서 바로 노트북으로 그 손의 영상을 보여주는 감광지라고 그러나? 네, 감광지라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전자화 돼가지고 아하. 디텍터라고 부릅니다. 디텍터. 제가 옛날 사람이고. 네. 디지털화 돼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 예. 디지털 라인이 그냥 찍으면 그게 이제 일종의 데이터가 전송되고 바로 그걸 또 핸드폰이나 AI로 인식하고 이럴 수 있겠네요. AI로 인식을 하면 이제 스크리닝도 네네. 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들을. 예. 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전부 엑스레이 기계 학교에 가져오면 전부 우리가 결핵 사진 다 찍고 줄 서가지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형화해도 이게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화하기가 이제 어려운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엑스레이가 나오면서 어디를 치고 이제 엑스레이가 나오는데 예. 그때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소형화가 또 어려운 면도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제품에 최적화된 열 발산 수식을 통해서 그 열 발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8가지 기술이 집약이 돼서 성능은 유지하되 그 선량은 작아지는 그런 기술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이라는 건 영상의 질의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해외에 많은 의사들이 기존 제품들하고도 다 비교를 했고 이번에 나사에서도 1년을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나사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나사에 채택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었어요? 사실은 그 채택되는 과정이 참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한 편이었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제품을 가지고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나사에 직접 연락해서 우리 거를 뭐 써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서 저희는 그냥 정신없이 이 제품 팔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세일즈 이메일을 통해서 나사에서 이런 제품을 찾고 있는데 너희 제품이 있어서 연락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았대요? 그 찾아주는 전문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나사의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찾아주는 이게 미국의 대단한 점이라고 그러는 게 제가 아는 기업도 경상북도 한 조그만 아주 작진 않은데 구글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서치하고 있는 거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네. 제품을 하고 있는데 와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1년 전에? 아니요, 2년 전에. 2년 전에? 네,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니네 어떤 제품이니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미팅을 통해서 알려줬고, 알려주고 나니까 이제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저희가 처음 뭐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몰랐던 게, 미국이라는 이 나사라는 데 이제 제품을 납품하려면 미국도 조달청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달청 등록하는 게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미국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가 자기네가 사겠다고 결정을 하니까 바로 그냥 그 조달청에 등록까지 하는 것까지 자기네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네요. 네.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증하게 되면 바로 그냥 조달청에서 등록을 해주는. 그래서 바로 하여튼 조달청 등록이 돼서 판매를 했고 그다음에 한 1년 반이 지났는데요. 테스팅한 거네. 거기서 테스팅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모르고 있었고 그러다가 올 1월 달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달나라나 화성 가는 우주선에 실리게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터로 받으신 거예요, 딱?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나사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실험 결과들이 그 퍼블리시 되어 있더라고요. 데이터하고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저희 같이 조그만 회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요즘 세상은 정말 좋은 기술이 있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 외국에서 진짜 찾아와서 팔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상용화되는, 어떤 데 주로 쓰이는 거죠? 여기 나사 말고 어떤 계약한 나라가 있거나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혁신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혁신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야 정말 힘든 기술이구나.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혁신 기술일수록 사실은 혁신 제품일수록 시장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한 단계 지나가면서 이제 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해군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 해군, 외국에 있는 군대에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고요. 여러 나라에. 병사가 다쳤냐 안 다쳤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해군 같은 경우에 배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갖고 있으면서 환자가 예를 들면 제일 큰 게 여러분들 그 기침하고 이러면 이제 제일 겁나는 병이 폐렴이거든요. 그쵸. 근데 폐렴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렴 증세가 있으면 바로 항생제 주면 낫는 병인데 이제 대부분의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배에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못 찍고 그러면 항생제를 맘대로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시면 돌아갈 때 폐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문제가 엑스레이 찍으러 병원 가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아유 괜찮아지겠지 하고 이제 감기약만 먹다가 갑자기 악화되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거 가져가서 찍어서 폐렴이면 항생제만 드리면 되니까 이제 그런 쪽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보통 가난한 나라나 저개발 국가 같은 데가 이 폐렴이 많잖아요. 북한도 많고. 거기는 이제 감염병. 폐렴. 아니 폐결핵. 네. 그 아까 이제 의원님 어렸을 때 학교 갔을 때 이렇게 가슴 사진 찍어가지고 뭐 약 먹고 하는 거를 그게 폐결핵입니다. 그래서 이 폐결핵은 사실은 저도 10살 때 결핵이 걸렸었어요. 근데 그
결핵인 걸 알은 게 학교에서 그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핵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요번에 이제 이 제품을 팔면서 보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해서 사망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이 결핵은 스크리닝해서 약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리닝이 안 돼서 사망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게 쉽게 휴대하면서 예를 들어 뭐 좀 어려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별로 가가지고 계속 맞습니다. 촬영해가지고 하면 결핵 여부를 그 데이터를 보내고 그러면 발견되면 약 먹고 이러면 되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인도나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북한 같은 데도 도와고 ODA 이런 거 많이 가난한 나라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아프리카나 이런데? 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뭐 인도가 지금 제일 그 결핵이 많은 국가 중에 하나고 아, 그래요? 또 WHO에서도 뭐 2030년에 이 전 세계 결핵 퇴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많은 국가들이 WHO에 자금을 대가지고 ODA 사업으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 지금까지는 이제 큰 장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넣어도 좀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던 것이 예. 이제 핸드헬드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제 점점 많이 이거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그 결핵 퇴치를 위해서 이 제품을 1,500대를 입찰을 했었습니다. 아, 1,500대 인도에서 네. 결핵 퇴치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께 낙찰을 받아서 지금 현재 1,000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인도 같은 나라는 몇만 대도 팔 수 있겠네. 네, 거기는 진짜 지금 이제 뭐 얘기만 되는 이거를 진짜 하고 싶다는 주에서 뭐 얘기하는 게 2,000대 사겠다, 3,000대 사겠다, 5,000대 사겠다 얘기들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여기 인도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그런 요구가 많은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자금에 아마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마음껏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USAID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지원하던 자금을 지금 중단시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 써야 될 자금 펀드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됐고 이런 사원에서 좀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서 결핵 퇴치에 좀 나서주면 국가의 위상이 굉장히 오를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 북한 같은 데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죠? 북한도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도 결핵이 많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결핵 말고 또 아까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의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 우리가 왜 가끔 보면은 저 산에 가서 등산 조난 사고가 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뭐가 뼈가 부서진 건지 네. 아니면 뼈가 부러진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인대가 늘어난 건지 이런 부분도 즉각 판단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서 만약에 이게 뭐 크게 부었다 하더라도 부러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조금 조심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붕대로 감고 집으로 내려보내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좀 프랙처가 심한 경우에는 정말 부대를 대고 고정을 시켜서 병원으로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미리 엑스레이를 찍으면 굉장히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방지에 그러니까 더 많이 아파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일본에도 팔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팔았어요. 지진 났을 때 이 가져가 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아, 지진이 났을 때. 네. 이게 그 사람들이 앰뷸런스 다치니까. 같은 데는 이게 필요하겠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타면은 이거 찍어가지고서 네. 보내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이 사람의 굉장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넘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 네. 그 인도도 그렇고 몇 개 나라에서는 이제 구급차에서 이거를 실어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제품이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병원 안에서만 사용을 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복잡한 장비다 보니까 의사의 감독하에 방사선사만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아하. 이게 그 구급차에 실었을 때에 구급대원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쉽게 그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의 병원 내 이게 방사선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만 한다는 거하고 방사선을 다룰 수 있는 일종의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이만 네.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급 차량 안에는 쓸 수 없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네, 있는 거네요. 있습니다. 네.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미국은 이제 의사가 없이 방사선사가 혼자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것을 보험회사에다 올리면 그 보험회사에서 바로 이 방사선사 분한테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시골 같은데 연세 드신 분이나 뭐 경로당이나 이런데 그분들 촬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검진해가지고 하면은 미리미리 네. 그 좀 건강을 좀 도와드릴 수 있겠네,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시도 있습니다. 아, 그래? 어디서 해요? 부산시하고 네. 서울시에서 이거를 싣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그 이동 검진 버스에다가 이동 검진 버스. 이동 검진 버스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일반 이동 검진 버스는 사용을 못 하고 네. 방사선 차폐가 되어 있는 방을 만들어서 이제 엑스레이를 넣어 가지고 갖고 다녔었는데 네네.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 바로바로 쉽게 그냥 일반 검진 버스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차폐망만 갖다 놓으면 쓸 수 있게 됨으로써 좀 여러 군데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괜찮겠는데요? 부산시는 그 써본 효과가 어떻대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효과는 아직까지 체크 못 해봤어요? 네, 듣지는 못했는데 네네. 사실은 인도 같은 데서 이제 고객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을 딜러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는데 뭐 다들 그 반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부분의 얘기가 와우, 뭐 언빌리버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는 저희는 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외국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사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제 곧 뉴스가 되겠네. 뉴스가 나왔나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아침에 네. 그 MBC 뉴스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MBC 뉴스에. 네. 우리가 좀 늦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교수 창업가로서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이런 제도가 개선되면 정말 이 창업국가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이게 제도 개선이 이런 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창업 국가로 가기 위해서 뭐 제도 개선될 것들 많지만 그 교수로서 이제 한 가지 좀 개선되었으면 하고자 하는 바람은 이게 저희도 이제 창업을 할 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 뭐 10년이면 뭐 엄청난 그 매출을 통해서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큰 부를 얻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하려면 굉장히 오래 최소 10년 걸립니다. 저도 벌써 14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수 창업을 할 경우에 초기에 창업을 하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이 지나고 나면 졸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수에서 겸직도 잘 안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교수직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포기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고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잘 키우는 거는 기업가들이 하게 만드는 게 맞고 저희는 그래도 기술자로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잘 크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사의 어떤 직책을 또 하나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 제가 이제 교수 창업한 저랑 비슷하게 창업한 많은 교수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10년이 지나면 졸업하라고 하고 겸직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10년이 좀 지나도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거든요, 회사는. 그래서 겸직을 좀 해주던가 이런 제도적으로 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10년이라고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정 적지 말고 그 진화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네, 네. 그죠? 네. 예. 근데 이런 그 학교 창업 부분에서 이런 것도 있던데 학교 기업으로 해놓으면 10%인가 이 학교에 그 지분을 내놔야 되는 네, 네. 그런 게 있죠. 그거는 교수 창업을 하면 네. 기본적으로 다 학교에다가 처음 시작할 때 기부를 해야 됩니다. 10%? 뭐 5% 하기도 하고 10% 하기도 5% 하고 10%. 네. 다른 나라 미국도 그래요? 외국도 그렇게 합니다. 네. 외국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기부를 했으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교수가 창업을 하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주식을 사실은 엑시트 할 때까지, 그러니까는 엑시트 돼야
학교도 사실은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그동안 투자했던 거를 회수를 하고 네네. 그거를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유지해서 도와주면서 뭐 상장을 가던 엑시트할 수 있는 순간까지 갈 때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일단은 약간 그 교수들이 창업을 해서 10년이 지나면 저 회사는 망할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제가 스탠포드 가보니까 참 부럽게 느꼈던 게 학교가 몇십조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졸업생들 중에 우수한 그 창업가가 나오면 그거를 투자하고 네. 지분을 갖고 있다가 또 돈을 벌기도 하고 네. 또 그 학생이 사업에 성공하면 또 학교에 도네이션도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선순환이. 점점 학교가 맞습니다. 커지고 이 메카가 되는 우리도 그런 세상이 와야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 세상이 와야 되는데 뭐 일단은 아직까지 그렇게 선순환을 한 그런 창업 기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 학교가 안 도와주는 것도 있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렇게 돼야지만 진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에게 이 창업에 대해서 그 창업을 하려고 하는 또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제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일단 뭐 다 알다시피 창업이라는 게 하기는 쉽지만 그걸 유지해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창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젊어서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힘들고 나중에 뭐 망할 수도 거의 뭐 99%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할 수도 있지만 젊었을 때 시작을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시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망하는 것조차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창업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에 단 전제 조건이 정부에서 좀 이런 청년 창업을 할 때는 좀 묻지마식으로 좀 지원을 해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정말 가지고 뭔가 좀 실제 해보는 그 단계까지는 묻지마로 지원을 좀 해주는 전제가 된다고 하면 청년들이 많은 창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우리 벤처 사업가들 만나 보면은 미국에서는 실패가 경력이 되는데 우리는 실패하면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2라운드로 도전할 수 있는 이 사회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미국은 어떻게 그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시가 투자를 해도 투자를 해서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모든 책임과 어떤 것도 이 창업주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창업주가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은 일단은 투자를 받게 됐을 때 이게 투자자들의 그 수익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일단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블레임을 다 받습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정말 살아남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옛날에는 이제 대표이사들이 연대보증까지 서게 하던 거를 그래도 도와준다고 이제 그거는 못 서게 했지만 뭐 RCPS나 CB라는 명목으로 어찌됐든 간에 돈을 안 갚으면 안 되게 하는 그런 제조들을 다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창업주들이 그거를 뭐 도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걸 파산하고 마는. 네, 파산하고 말게 됩니다. 저도 파산할 뻔했습니다. 그렇구나. 또 하나는 벤처 사업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투자를 해서 어려움을 겪자 투자를 받았다, 1,000억 밸류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식 매각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구주를 팔 수 있어요. 그런 걸 못 파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고 결국 월세방 사는 CEO들도 엄청 많다고. 이 구주를 팔 수 있는 뭔가 이런 제도적 길을 열어줘야 자기 생활도 유지하면서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돈 버는 사람은 VC하고 이대주주 둘이 돈을 벌고
일대 주주는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런 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일단은 상장 가기 전에는 네. 어쨌든 주식의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주식을 뭐 구주를 팔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럼 이제 이 구주를 그동안 고생을 해서 이 창업주라든가 대주주가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상장을 가게 되면 팔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한번 강의를 하려고 기존의 상장간 기술 기업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물어봤더니 창업주들은 다 전세 아니 월세 살고 있고요. 네. 네. 그 2대 주주는 엑시트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강남에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들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장 기술 특례로 해서 상장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그 창업주뿐만이 아니고 저뿐만이 아니고 진짜 저의 가족, 그 다음에 저의 형제 자매의 모든 그 배우자분들, 그다음에 뭐 어머니 아버지 할 거 없이 모든 관계인들이 보호예수라는 게 걸립니다. 그래서 아하. 기본적으로 1년간 못 팝니다. 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대주주가 팔게 되면 또 주식이 내려간다고 하면서 대주주가 파니까 뭐가 회사가 안 좋아서 파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또 내려가기 때문에 또 못 팝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장을 갔을 때 예를 들면 100%를 좀 1년을 보호해서 하기보다는 한 뭐 6개월 정도 해서 한 10% 정도라도 이렇게 팔게 좀 해주신다 그러면 그 창업주가 기분이 좋아야 또 어찌됐든 그 더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는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아니 뭐 이건 지금 자꾸 어쨌든 문제를 자꾸 노출시켜야 자꾸 세상이 바뀌게 되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창업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이재명 정부 현 정부한테 딱 이거 하나만을 건의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건의한다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쨌든 좀 기존에 이렇게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살아남아서 성장하려고 하는 이제 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성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그 기업들이 지금 이제 겨우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곡선에 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해서 확 클 수 있게 좀 뒤에서 좀 버팀목이 되면서 지원을 해주시면 정말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리 나가서 경제 발전에 그야말로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청년들을 창업하는데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 기업처럼 기술력이 인정받아 이렇게 크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뭐 정부에서 좀 잘 선별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레메디라는 그 엑스레이를 가지고 그 우주선 그 나사의 제품을 우리가 납품하게 된 우리 이레나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창업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 대기업 CEO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창업 국가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삼성전자의 사내 벤처 출신이죠. 우리 네이버의 이혜진 대표, 카카오의 김범수 대표 모두 삼성의 사내 벤처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사내 벤처를 활성화할 때 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중견기업을 만나보니까 이 벤처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1,000억 이상의 기업이 약 1,000개 정도 되는데 이 1,000개 정도의 기업이 1조씩 하면 1,000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견 중소기업도 어떻게 하면은 더 진흥을 할 것인가, 거기에 스타트업들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허리가 강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벤처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열정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인데 결국은 이들의 능력만큼 평가를 받으려면 하나는 기술 평가를 제대로 해달라. 그래서 기술 거래소를 꼭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기술 탈취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적어도 구주를 매각할 수 있게 하거나 최소한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수많은 비서들을 데리고 전문가들을 데리고 기업을 할 수 있는 1인 위대한 기업의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창업국가, 우리가 이걸 한번 도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